자, 창기파라가 항상 제목에 주제가 다 있다 그랬었고, 모든 작품의 시작은 일단 주제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주제는요, 서술형에서 쓰라고 항상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서술형을 쓰실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 서술형 쓰는 것도 제가 좀 이따 도와드리겠지만은 첫 번째는 이거야. 화자가 누군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자가 누군지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술어 써주시면 돼. 그 다음에 그 들어가는 내용은 상황에 따른 반응이라고 써주시면 돼. 되셨죠? 자, 우리 이 목요일날 수업 들어왔던 친구들은 아실 텐데, 좀 이따가 제가 공지도 하겠지만, 자, 지금 받으신 교재 프린트를 가지고 여러분이 다음 주까지 필기를 다 해오세요. 그 다음 주 교재가 다시 한번 나갈 겁니다. 필기 잘 해오시고, 자, 볼게. 지금 이걸 뭐의 특징이라고 하냐면, 이거를 상황에 따른 반응이 있는 걸 민요의 특징이라고 해요. 내신 대비로 정리하는 거니까 그냥 알아두세요.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제 해방 후에, 광복 후에 국어교육을 전공하시거나 국어국문을 연구하셨던 수많은 학자분들이 계신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분이 김한진 선생님하고 양주동 선생님, 교수님들이요. 그래서 김한진 교수님은 독백, 양주동 교수님은 대화로 설명을 하셨거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학교 선생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면 서술형에 들어가는 화자 역시도, 청자 역시도 달라지겠죠. 청자가 있냐 없냐로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이따가 주제를 한번 적어볼 거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목의 주제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누구를? 기파라는 애를. 랑은 뭐야? 화랑이야. 됐니? 그래서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 정리됐고, 자, 구조 형식은 향가, 향찰로 쓰여진 건 다들 알고 있겠죠. 그러니까 사내가라는 건 뭐냐면 별거 아니야, 이거. 그냥 신라 때 쓰여진 향가를 사내가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체 향가야. 그래서 그냥 얘랑 동의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어차피 향가라는 게 신라에서 쓰였던 문자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19체 향가 그 자체가 그냥 사내가야. 자, 19체라는 건 구가 10개 있다는 거라 그랬었고, 구는 여기서 문법 구조, 문법 단위인데 여기서는 그냥 10줄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처음 4줄, 그 다음 4줄, 그 다음 2줄 구조 특성을 갖고 있다까지 정리를 드렸었고, 여기 항상 출제되는 출제 포인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신에서 서술형 출제 포인트는 주제를 서술형 쓸 수 있느냐고.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구조적 특징인데, 19제 향가에 관련된 구조적 특징 당연히 물어볼 것이고, 여기서 두 번째 출제 포인트는 시조에 어떤 영향을 줬냐 꼭 물어볼 겁니다. 나중에 가사에도 어떤 영향을 줬는지 꼭 물어보는데, 이게 두 글자로 뭐니? 낙구라고 하는 거라 그랬었고, 얘는 19체 향가의 8번째 구의 요 앞부분. 요 앞부분이 향가에서 어떻게 나타났다? 이렇게 이쪽으로 와볼까요? 감탄사로 나타났다요. 그래서 향가에서는 19체 향가의 낙구가 감탄사로 표현이 되어 있고, 시조나 가사 등에서는, 특히 시조에서는 초장, 중장, 종장의 첫 시작이 삼음절로 시작했고, 원래 초기에는 역시 감탄사였다가 나중에는 감탄사가 아닌 다른 단어들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런 내용들 물어보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 낼 게 뻔해요. 뭐 낼 게 없어, 사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래 특성 같은 거 외우는 거 아니라 그랬었잖아. 자, 이런 거는 이제 서술형으로 내기보다는 당연히 객관식 워딩으로 출제가 될 건데, 자, 감정을 표현했으니까 순수하게 감정 표현했다 그래서 순수라는 표현을 썼고, 서정이라는 게 감정이라 그랬었잖아. 그럼 순수하게 감정을 표현했으니까 순수 서정시라고 얘기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썼어. 집단적으로 춤을 추려고 썼어, 제의하려고 썼어, 그러면은 목적시라고 한다 그랬었죠. 자, 그 다음에 왜 보통 찬양을 하게 되냐면, 보통 사람들이 죽었을 때요. 그래서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죽었을 때 추모를 하고 동시에 추모를 하는 거니까 당연히 예찬을 해야 되겠죠. 사람 죽었는데 걷다 대놓고, 아, 저 사람은 내일 축구 경기인데 탁구 치고 있었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죽었을 때 추모하면서 약간 미화가 되기도 할 거고, 또는 그 사람이 좋았던 점을 더 강화해서 좋았던 점을 더 칭찬하는 그런 주제의 시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표현상의 특징, 영탄법 5가지 나오고 상징법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자, 영탄법은 다시 한번 여러분 정의를 하셔야 돼. 그래서 오늘의 퀘스천 4번째입니다. 영탄법의 정의를 써보세요. 자, 이것도 몇 차례 설명드렸거든. 항상 이런 표현법은 크게 2가지 메타데이터.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 형식은 어떤 형식이 들어와야 된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고, 이게 인출이 안 되는 건 여러분 되게 아쉬운 부분이 왜 그러냐면, 바로 수업 끝나자마자 복습만 해주셔도 이건 외워질 수밖에 없게 설명을 해드렸어. 자,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고, 정리하시고, 인출하시고, 복습하시고, 필기 정리. 뭐가 있어야 돼? 감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탄 표출의 의도가 있어야 되고. 자, 그럼 봐봐. 우리가 문법에서 배웠잖아. 감탄 표출하는 단어가 있었죠. 그게 무슨 사? 감탄사가 있었다. 감탄사 써주시면 돼.
자, 두 번째, 감탄사만 그럼 영탄법이 되는 거냐? 감탄사 외에도 영탄법이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형식이 있다 그랬었죠? 종결어미 또는 여러 가지 어미가 있는데 어조 변화를 통해서 감정 표출하면 그게 영탄법이야. 그럼 이런 거예요. 원래는 평서문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 그런데 얘를 의문문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오이니? 즉 뭐라고? 어미 변화요. 그래서 어조 변화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미 변화야. 예를 들자면 됐어? 그래서 어조 변화가 있으면 그냥 100% 영탄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의도적인 어조 변화, 의도적인 어미 변화. 원래 평서문인데 의문문으로 쓰는 것 같은 의도적인 어미 변화. 여러분 원래 의도는 평서문인데 의문문으로 바꿔 쓰는 거, 이게 무슨 법이었지? 이게 서리법이었잖아. 그래서 서리법은 100% 영탄법이라고 제가 몇 차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감탄사가 있으면 또 뭐가 있니? 종결어미로 뭘 쓸 수가 있겠어? 당연히 감탄문을 쓸 수 있겠고, 감탄문을 만드는 게 뭐니? 감탄형 종결어미죠. 그래서 영탄법을 실행하는, 영탄법을 실행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인데, 첫 번째는 감탄사를 쓰거나, 두 번째는 감탄형 종결어미를 쓰거나, 세 번째는 의도적인 어미 변화를 쓰거나, 이렇게 세 가지로 영탄법을 실행할 수가 있어. 자, 그럼 영탄법의 실현을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첫 번째, 여기 뭐가 보이니? 서리법이에요. 듣는 사람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쫓아가는 거라고 지가 생각했으니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래서 서리법이 쓰였고, 서리법은 당연히 무슨 법? 영탄법이라고요. 자, 여기서 제가 표현상의 특징에다가 왜 서리법을 안 적었냐면, 이 서리법에 대해서도 사실은 선생님들끼리 좀 싸우는 부분이 있어. 이게 서리법이다, 아니면 단순한 자문자답이다, 뭐 이런 걸 싸우는 선생님이 있는데, 얘는 자문자답이라는 건데 답이 있어야 돼. 답이 없잖아. 근데 이해됐어? 자문자답은 내가 혼자 먹고 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얘는 답이 없어. 그러니까 자문자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서리법으로 보는 게 맞아. 자, 두 번째, 자, 그럼 서리법 그 자체가 영탄법이라고 얘기를 했고, 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구나라고 어미 변화를 시켜놨고, 어미 변화와 동의어는 어조 변화고, 어조 변화가 의도적으로 있다, 동의어는 뭐라고? 영탄법이라고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또 어디니? 쫓고 싶다라고 하면 되는데, 쫓고 싶어라라고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써놨죠. 동시에 뭐라고? 우두머리다라고 하면 되는데, 여라고 여기선 뭘 쓴 거야? 감탄형 종결어미 쓴 거죠. 자, 여기는 뭘 썼니? 감탄사를 썼고요. 그래서 지금 영탄법 이렇게 5번 보이는 거고, 5번의 종류가 이 두 가지를 빼고는 다른 것도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 여기 기준으로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학교 내신에서 이 정도까지 디테일하게 낼까? 네, 낼 수도 있죠. 자, 다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내서 최상위권 변별을 하는 학교들이 요즘은 30% 미만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는 거고, 우리가 배웠던 개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쪽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런 거 찾아보는, 연습하는 게 유의하니까 같이 한번 찾아봤고, 영탄법이 너무 많이 쓰였기 때문에 영탄법 위주로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징법이 또 특징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같이 볼 텐데, 이런 거야. 예나 지금이나 이런 거 같아. 자, 절개요, 지조요. 그러니까 절개나 지조는 이런 거지. 임금을 바꾸지 않는다. 근데 지금 이제 5년마다 임금이 바뀌잖아요. 뭐 임금을 바뀌지 않는다는, 그건 좀 요즘은 불가능한 거. 그게 임금님을 바꾸기 싫으면 이제 북한 가서 사시면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그럼 지조와 절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초심인 것 같아. 초심. 항상. 그게 뭐 연인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직업에 있어서의 마음가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그리고 그 초심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는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우리가 왜 살아가고 그걸 왜 선택했는지 생각을 하면은 최초의 마음 때문에 선택을 한 거거든. 이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고 물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너무나 익숙해지면 익숙한 것의 소중함을 모르기 때문에 초심을 잃게 되면서 소중한 걸 잃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게 지조와 절개라고 과거에 표현했던 건 아닐까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지조와 절개를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을 거야. 그게 조선시대로 가면 조선시대 표현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향가라고 있으니까 향가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산이 있고, 뭔가 이렇게 구름이 가고 있으면 사람들은 뭔가 상상을 해봤을 거야. 저 구름은 어디로 갈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현실에 크게 만족을 못하고 살아요. 예나 지금이나 원래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래. 만족을 못하니까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위해서 사는 거잖아. 이게 또 인간이 살아가는 동력이 되기도 하는 거고, 그게 너무 밸런스가 안 맞으면 너무 큰 괴로움이 되겠지만, 적절한 불만족과 적절한 만족을 채우는 과정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추상적으로 얘기해봐야 잘 안 하다 와.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보는 거야.
어떻게 표현을 하는 거냐? 구름이 어딘가 자유롭게 가. 근데 우리야 지금 구름이 왜 만들어졌고 어디로 가는지 당연히 알지만 옛날 사람들은 몰라.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보기에 구름은 되게 어때 보이냐면 자유로워 보여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 그러다 보니까 현실과 대조되는 존재였던 거야. 그리고 이상적 존재로 생각이 됐던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니? 자, 그러면 봐봐. 지금 밤이 됐고 달이 떴어요. 달도 지금 이동을 하죠. 그럼 달도 이동을 하면서 구름이 가는 어딘가로 얘도 자유롭게 구름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 같아. 그럼 봐. 이상을 향해 이동을 하고 있잖아, 달이라는 게. 자, 그럼 이쪽으로 와보시면 알겠지만 이 달을 저기로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구름이 쫙 열리며 나타난 달이 있었고 이 달이 흰 구름을 따라간대요.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죠. 흰 구름 뭐라고 해석을 하면? 이상이라고 해석을 하면 이 달이라는 거는 이상을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같은 존재로 해석을 하자면 달에 대한 의미 해석을 많은 학자들이 해놓은 것들이 될 것이고, 왜 그렇게 많은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이 기파랑이라는 사람이 되게 멋있는 사람이었나 봐. 그럼 이 멋있는 사람들을 비유하기 위한 소재들로 되게 중요한 소재들, 좋은 소재들, 유의미한 소재들을 썼을 텐데 옛날 사람들한테 달이라든지 별이라든지 해라든지, 지금도 우리가 별을 보면서 되게 낭만에 적기도 하잖아. 그런 것처럼 되게 중요한 소재, 되게 좋은 소재,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소재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기파랑을 상징하는 소재구나. 첫 번째, 달이고 왜 달이 기파랑을 상징하는 소재인 거냐? 흰구름이 어디론가 간다. 그럼 흰구름이 이상을 향해 간다. 그 이상을 향해 따라가는 달도 기파랑과 같이 지금 당장은 이상이 있지 못하지만 순간순간 이상을 향해 가는 멋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기파랑이고, 달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기파랑 달로 상징했다라고 대부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달의 해석은 순간순간 이상을 향해 가는 기파랑이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거야. 우리가 겨울날도 그렇고 냇물에 되게 차갑고요. 뭔가 되게 차갑다는 거는 깨끗한 느낌을 주거든. 순수한 느낌을 줘. 그리고 되게 차갑다는 거는 또 냉정하지만 이 냉정이라는 것도 바꿔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철저하다는 의미고, 철저하게 자기의 이상을 향해 살아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겠거든. 그럼 봐봐. 냇물에서도 기파랑의 모습을 보겠다는 거야. 자, 그래서 새파란 냇물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다는 게 액면 그대로 냇물 자체를 기파랑으로 해석한 걸 수도 있고, 또는 냇물을 봤더니 거기에 기파랑의 모습이 어른거린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 여기서 그래서 두 가지로 써놓을게. 첫 번째, 냇물 자체를 기파랑으로 보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 냇물을 봤더니 기파람이 떠오른다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됐죠? 여기까지. 계속해서 세 번째, 조약돌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뭔가 되게 단단하고 다듬어져 있잖아. 그럼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이 뭔가 이 사람의 인격이나 인품도 되게 원만했고 되게 단단했고 다듬어졌고, 이렇게 해석을 하자면은 역시 조약돌도 기파랑을 상징하는 소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봐봐. 뭔가 되게 높다라는 거는 이 사람 이상이 높다, 숭고했다, 이런 표현도 되는 거잖아. 역시 마찬가지. 이 어떤 나무가 있는데 잣나무 가지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런 모습과 기파랑의 인격과 인품이 비슷했다. 되게 높은 인격과 인품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 실현이 될 수도 있겠고. 됐죠? 그럼 서리는 상징 다섯 번째인데 얘는 다른 의미의 상징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기파람을 상징하는 게 네 가지가 있고요. 그 기파람의 인품과 인격에 실현이 됐었던 게 한 가지 상징으로 있었던 거야. 됐습니까? 그래서 기파람을 상징하는 네 가지와 기파람의 실현에 해당하는 상징적 표현 한 가지에서 다섯 가지 찾아놓으시면은 여기서 출제되시는 포인트들은 얼추 거의 다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기서 이제 미적 범주에서 순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학교 내신에서 다루면 제가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이 분류를 워낙 권위 있는 교수님들께서 해놓으셔가지고 그냥 자꾸 내신에서 그냥 건드리시는데 이게 잘 여러분이 소화가 되거나 가르치는 사람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저는 냉정하게 지금 이 미적 범죄에 약간 오류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야. 뭐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욕 먹을게요. 왜냐면 뭐 석박사 이상이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의 대부 같은 분들이 만드셨던 그런 미적 범죄에 대해서 제가 옳다 그르다라고 감히 평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무리 잘 설명을 해도 애들이 못 받아들이더라고. 잘 왜 그런지 생각을 하잖아. 이 범주의 설명 자체가 이걸 처음 만드셨던 교수님의 워딩 그대로 쓰면 좀 한계가 있어 보여.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 나왔을 때는 제가 이 부분을 적절하게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그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냥 미적 범주는 순검이라고 선생님들이 정리해주기 하니까 혹시나 순검이라는 표현이 한 번이라도 나온다면 저한테 꼭 가져오셔가지고 그 학교 내신에 맞춰서 제가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여기서 나왔었던 첫 번째, 항상 주제를 물어본다. 주제는 기파랑에 대한 찬양이 될 것이고,
자, 두 번째, 구조나 형식은 19참가고 19참가를 산해가라고 했었다. 19참가의 특징은 뭐냐? 네 줄, 두 줄인데 줄줄의 낙구, 요 부분이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우리나라 국문학의 특성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 갈래의 특성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 영탄법 5번 나온 거랑 상징법 4+1번 나온 거 꼭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까지 10초 잡아주시면 마무리 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하시고요. 자, 정리 끝난 학생은 이어지는 또 향가 보도록 할게요. 필기 열심히 하시고. 자, 우리 목요일 못 봤던 친구들은 지금 보충 영상이 다 유튜브에 쭉쭉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또 찾아보기 힘들고 그때 또 유튜브에 들어가기 힘들까봐 전체 단톡에다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고 꼭 복습하시고. 하더라 상징법을 좀 정리해 드릴 건데, 상징은 이거야.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거. 자, 그러면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의 범주 되게 많고, 비유와 상징을 비교 대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견해도 되게 많은데 다 필요 없고 당장 우리가 쓸 수 있는 개념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그럼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을 표현한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이 기파랑의 인품이야. 그럼 긴파람의 인품을 닮은 것들을 보니까 예를 들면 어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굉장히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서 보기가 되게 좋아. 그런데 그 나무에 서리들이 이렇게 열어가지고 생명력을 앗아가는 모습이 보이시면 얘가 그것조차도 뚫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 그러면 이게 잣나무 가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잣나무 가지에 이렇게 서리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 그럼 기파랑의 인품, 절개, 이 사람의 의지, 이런 것들이 쭉쭉 뻗어나가는데 그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분명히 실험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라 얘들아. 지금 원관념은 뭐야? 기파랑의 인품과 절개, 의지야. 그 원관념을 뭐로 표현했어? 보조관념이 잣나무 가지로 표현했는데 저 따라가 보세요. 기파랑의 인품이라는 표현이 한 단어도 없어요 지금. 이 문장에서. 됐어? 그래서 상징이라는 거야. 두 번째, 서리가 실현이라는 것도 하나도 없어. 그래서 상징이라는 거야. 자, 여기서 이제 견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 선생님, 여기는 우두머리를 뭐로 볼 건데요? 또는 의미 단위를 어디까지 볼 건데요? 야, 여기까지 이해됐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 정리하면 이거야. 우리가 의미 단위를 어디까지 볼 건지인데, 의미 단위 내에서 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주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역시 학교 선생님 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야. 학교 선생님 필기에 따라서 우두머리까지 의미 단위로 보실 건지 마실 건지. 저 우두머리를 기파랑이라고 확정적으로 보면서 의미 단위 내에 집어넣는다면 상징은 아니야. 그런데 저 의미 단위를 쪼개가지고 쟤를 배제하고 하거나 저 우두머리를 굳이 기파랑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면 얘는 또 상징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해석을 해드린 거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개념적으로 최대한 하나하나 좀 따져보고 적용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는 좀 폭넓게 설명을 드린 건데, 이 디테일한 차이는 그냥 사실은 선생님들 견해 차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다 저거다라고 수업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수야. 그래서 내가 별로 내신 수업을 하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내가 내 말에 책임지기가 힘든 게 왜 그러냐면 내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워낙 다양한 견해들이 다양한 선생님에 의해서 선택이 되고 다양한 정답들이 존재해. 그래서 이거는 크게는 이렇게 잡아드리지만 학교별로 좁혀갈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상징은 뭐냐면 의미 단위 내에서 원관념을 숨기고 보조관념만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잣나무 가지는 기파람의 인품이나 절개 의지를 표현한다고 보면 기파랑 인품 절개 의지라는 것을 의미 단위 내에서 언급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원관념이 숨어진 거야. 두 번째, 보조관념이 잣나무 가지만 표현된 거야. 그러니까 상징이야. 두 번째, 기파람의 인품 절개 의지를 꺾으려고 하는 실현이 있었을 거라고. 그걸 서리로 표현했어.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야. 실현에 관련된 원관념은 존재하지 않고 보조관념만 존재하니까 역시 상징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선생님이 있을 수가 있냐, 여기서 우두머리를 기파랑이라고 보고 그래서 야 여기 기파랑이 있어 라고 해버리면서 상징이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선생님도 있을 수도 있으시나, 좀 더 얘기할게. 얘들아, 우두머리라는 게 기파랑이라는 건 맞는데 기파랑의 인품과 절개 의지나 기파람이 겪었던 실현까지 포함하는 정보는 아니야. 이해됐어?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잣나무 가지가 높다, 그런데 서리도 침범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는 건 상징으로 보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떻겠어? 내시는 선생님이 나는 이게 맞다라고 우겨버리시면 그냥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가장 메이저한 해석이에요. 다만 학교 선생님 필기에 따라서는 여기까지 따져오셔야 되니까 이건 여러분 디테일하게 봐야 돼. 디테일하게. 그래서 무조건 클리닉이 필수예요. 여러분 필기를 다 들여다봐야 돼 사실은. 그것도 공부를 좀 하는 애들. 그래서 제가 이 반을 유지하면서 클리닉 반을 유지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영상 끝나고 바로 간다.